안녕하세요. 큰 위기 속에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했던 70대 여성입니다. 흔히들 사람은 바닥을 쳤을 때 주변 관계가 정리가 된다고들 하죠. 제 인생 70이 넘으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번같이 허무하고 씁쓸했던 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이 나이 먹도록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한번 마음을 나눠보고자 글을 써보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20대에 만나 결혼한 남편과 벌써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저희는 정말 앞날만 바라보며 열심히도 살아왔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서 딸은 4살 터울로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희 애들은 우애가 정말 깊었답니다. 특히나 아들이 딸을 어찌나 예뻐했는지 주변에서도 다들 어쩜 이런 온우이를 낳았냐면서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딸이 대학에 갈 때였는데 아들이 그때 첫 등록금은 본인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며 몇 달 내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선 저희한테 돈 봉투를 내민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뿌듯하게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이거 유나 등록금 낼 때 꼭 써야 돼요. 나 이거 유나 등록금 보태주려고 진짜 열심히 모은 거예요. 아셨죠? 아우, 영호야, 이거 안 줘도 된다니까 그러네. 유나한테 엄마가 잘 얘기할게. 오빠가 몇 달을 내내 고생해서 모아둔 돈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도로 가져가. 몇 달을 고생해놓고 이걸 죄다 유나 등록금으로 준다고? 네, 어릴 때부터 이건 꼭 해주고 싶었어요. 성인 돼서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아들은 딸에겐 너무나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한 번은 딸이 20대 때 몇 달 내내 계속 쫓아다닌 놈이 한 명 있었어요. 딸이 싫다고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얼마나 끈질기게 쫓아오는지 딸이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아들은 일 때문에 멀리 살고 있어 저희 부부와 딸만 셋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아들이 말도 없이 짐을 싸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출퇴근하기도 먼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느 날 딸이 퇴근을 하고서 집에 다 왔는데 바로 그 쫓아다니던 그놈이 집까지 쫓아왔더라고요. 아들은 집 앞에서 그걸 보고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뭐야? 너 뭔데 내 동생 괴롭혀? 어? 누가 내 동생 쫓아다니래? 너 어디 사는 누구야? 어? 몇 살이야?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안 그래도 내 동생 자꾸 누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벼르고 있었는데 너 오늘 어디 한번 제대로 혼나볼래? 어? 그러자 그놈은 아들이 소리치는 걸 보고선 제대로 말도 못하고 도망을 가버리더군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좀 해서 덩치가 컸었거든요. 키도 180이 넘는데 덩치도 있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에겐 기가 꺾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니 도망을 가버린 거 있죠. 그 후로도 한 몇 번을 더 딸을 쫓아왔지만 그때마다 아들은 딸을 지켰고 그 덕에 그 찌질한 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들은 딸을 아끼고 정말 예뻐했어요. 그런 딸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땐 정말 누구보다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도 바로 아들이었답니다. 딸은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좀 크게 하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서 사위와 같이 제주도로 가 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위도 얼마나 야무지고 씩씩한지 아들과 남편과도 사이가 정말 좋았답니다. 제주도라 자주 오지 못했지만 가끔씩 올 때면 사위와 아들 남편 이렇게 셋이서 항상 집 근처 산이란 산은 죄다 오르곤 했습니다. 아침마다 그래서 도시락 싸는 게 일이었죠. 장모님, 오늘은 밥 좀 넉넉하게 싸주세요. 저번에 산에 올라서 먹으니까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네 힘들지 않어? 괜히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는 거 아니야?
싫으면 나한테만 살짝 얘기해. 내가 빼내줄 테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여기까지 왔는데 푹 쉬다 가야지. 아니 왜 맨날 산에 오르내리게 해. 아니요 장모님. 전 이렇게 형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산에 오르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산에 가보겠어요. 오랜만에 육지에 나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살갑고 싹싹한 사이인 딸과 참 행복하게 잘 지냈고 그런 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화목한 가정을 어서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아들은 벌이도 정말 괜찮았고 능력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딸이 결혼하고서도 아들은 결혼에 대한 얘긴 한 번도 꺼내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아들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30대 초반이 딱 지나기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흰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어요. 그동안 연애도 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언제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 그저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며느리감을 소개해주기 전 조심스럽게 저희한테 얘기를 꺼낸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며느리 집안 이야기였습니다. 엄마, 일단 소개하기 전에 엄마랑 아버지가 알아야 하실 게 있어서요. 여자친구가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여자친구를 키우셨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한 편은 아니고요. 대신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고 마음도 정말 착해요. 환경은 어쩔 수 없었던 거니 사람을 봐주세요, 엄마. 사실 주변에선 다들 소개를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아들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친구라는 말에 며느리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던 며느리는 너무나 예쁘고 착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참한 색식감이 바로 저희 며느리였죠. 첫인상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던 며느리는 결혼 준비하는 내내 아들과 단 한 번 싸우지도 않고 정말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사돈 되시는 분께서도 인상도 무척 좋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이 직접 46평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살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며느리는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아들이 없어도 저희를 보러 자주 찾아왔고 살갑게 대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한테 뜻밖의 얘기도 꺼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앞으로 그냥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엄마? 안 될 거야 없지. 그래도 괜찮겠어? 네, 전 너무 좋아요. 실은 저 한 번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얼굴은 아예 기억도 안 나고 아빤 재혼도 안 하셔서 엄마라고 부를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어머님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유, 그래. 그래도 되지. 그렇게 하려무나. 앞으로 편하게 엄마라고 불러. 며느리가 처음 이렇게 엄마라 부르겠다고 얘기했을 땐 속으로 좀 울컥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조잘조잘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했을 때도 참 아이가 살갑구나 생각만 했지 며느리의 외로움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늘 항상 이런 외로움을 갖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짠하고 안쓰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부턴 저와 남편도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면 한 번씩 용돈도 쥐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며 정말 딸처럼 대했습니다. 가끔 오는 딸과도 며느리는 정말 잘 지냈어요. 며느리가 저희 딸보다 한 살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서로 백화점 쇼핑도 다녀오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도 둘이서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들, 딸 부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때면 북적북적하고 화기애애해서 정말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을 때도 많았죠. 주변에다 말을 하면 이렇게 사위 며느리 모두 다 사람이 좋아 집안이 화목한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 집은 복받았다고 생각했죠. 그 후로 며느린 바로 임신을 해 손주를 낳았고 저흰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순하고 착하더라고요. 며느리 손주가 태어나고 난 후부턴
저희 집에 정말 매일같이 왔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 배고파. 오늘은 반찬이 뭐예요? 우와, 오늘 고기 반찬이네. 그래, 안 그래도 요즘 기운 없는 것 같아. 고기 좀 잔뜩 먹이고 싶었는데 잘 왔다. 배부르게 먹고 반찬 죄다 싸서 가지고 가. 우와, 역시 엄마. 저 그럼 다른 반찬도 싸고 가도 돼요? 안 그래도 요즘 이것저것 입맛 당겨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당연하지. 다 가지고 와도 되니까 마음껏 갖고 가. 솔직히 시댁에 이렇게 매일 온다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며느리는 전혀 불편한 티도 내지 않고 자주 손주도 보여주니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아들낸 별탈 없이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 사업도 잘 되고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40대 초반이 됐을 때 상황은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웠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스크 시국이 시작되다 보니 점점 사업들이 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네 회사에도 타격이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아들은 회사를 살리고자 40평대 집을 처분하고 2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 이사를 갈 때도 이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저와 남편이 다 같이 가선 청소도 돕고 짐 정리도 도와줬었네요. 그런데 짐을 정리하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투덜댔는지 모릅니다. 아, 이건 또 언제 다 정리를 한대. 정말 그러니까 그냥 포장해서라 하자니까 괜히 일만 버리고 말이야.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이거 다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언제 다 할 건데 정말. 괜찮어. 우리가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해서 도와주면 되지. 너무 그러지 말어. 하나하나 조금씩 치우다 보면 다 할 수 있어. 힘들면 좀 쉬었다 하거라. 제가 뭐 힘들어서 그러겠어요? 이 많은 짐을 좁은 이 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그러죠. 그냥 어머님 아버님 대충 정리하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조금씩 치울게요. 그때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 때문에 며느리도 마음이 심란해서 그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를 살려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명품 가방 같은 값나가는 물건들도 죄다 처분을 했고 타고 다니던 차까지 정리를 하게 됐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상황은 심각해져 결국 아들은 빚에 쫓기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까지 되자 아들은 초반엔 정신을 못 차리고선 매일같이 술만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며느리와도 사이가 점점 나빠지는 듯 보였어요. 한 번은 아들이 어디서 술을 그렇게 마셨는지 만취가 되어선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문을 열자마자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며 겨우 현관으로 들어오는데 술 냄새가 아주 그냥 풀풀 풍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현관 앞에 주저앉아 아들은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난 그냥 잘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영호야, 그렇다고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어? 아이, 정신 차려 이거사. 아이, 정신 좀 차려봐. 엄마,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그대로 누워 쓰러져 버리는 아들을 보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지껏 이런 모습 한번 보여준 적이 없었던 늘 밝고 명랑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속상했던 것 같네요. 그때 전 아들이 저희 집에 왔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태도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애미야, 영호 우리 집에 왔다. 애가 술을 좀 많이 마셨는지 오자마자 잠들었구나. 오늘은 여기서 재울 테니까 걱정 말고 너도 얼른 자거라. 아, 어머님, 거기 갔다고요? 진짜 이제 별짓을 다 하네 정말. 어머님이 좀 제대로 정신 차리게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술 마실 사람이 누군데 술을 마시고 있어 진짜. 애미야,
애비도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니. 내가 내일 잘 얘기할 테니까 너도 너무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달래다오. 달래기 뭘 달래요. 어머님이 부모로서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암튼 알겠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까칠하게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살갑고 따뜻했던 며느리였는데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으면 그 착했던 애가 이렇게 까칠해졌을까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에도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당시 남편이 당뇨와 고혈압에 몸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욕실에서 씻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친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서 정리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에 욕실에 갔더니 남편이 바닥에 뒹굴고 있더라고요. 전 정말 화들짝 놀라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선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들 상황에 정말 정신이 없는데 남편까지 이렇게 다치고 나니 집안이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살던 딸과 사이도 올라 며칠씩 병원에서 간병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처음 입원했을 때만 내비치고 그 후론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딸이 좀 섭섭하다고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언니는 왜 안 오는 거야? 연락도 없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지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수술받고 누워 계시는데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한번 전화라도 해볼까? 아서라 얘. 괜히 전화해서 마음 심란하게 하지 말어. 안 그래도 영어 사업 망해가지고 속상한데 시아버지까지 다쳐서 수술했다고 하면 며느리가 마음 편하겠어. 그냥 둬. 처음에 입원할 때 와서 얼굴 봤으면 됐지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언니 요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전엔 그래도 엄마 하면서 엄마한테 잘하더니 오빠 사업 망하고 나니까 전화도 한 통 없고 전화해도 까칠하기만 하고. 사실 딸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워낙 전엔 살갑게 잘했던 며느리였기 때문에 저 역시 조금은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그저 상황이 좋지 않으니 제가 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 보니 2주 정도 입원을 했었고 퇴원 후에도 재활이며 치료를 받느라 거의 3개월 가까이 불편해 했었어요. 그런 남편의 곁에서 저도 살뜰히 간병을 해야 했고요. 만일 그때 딸과 사이가 종종 올라 간병을 돕지 않았더라면 전 정말 힘들어 쓰러졌을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때의 사건이 전화 위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다치게 되면서 저희 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렸거든요. 그동안 누구보다 든든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쓰러져 누워있으니 아들이 느끼는 바가 컸나 봅니다. 그때부터 술을 끊고선 열심히 대리기사도 하고 일자리도 알아보면서 다시 일어서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들도 어느새 40이 넘다 보니까 취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직장생활 없이 사업만 했었으니 경력이라 할 것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은 대리기사며 낮엔 택배 아르바이트를 뛰며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아들은 점점 살도 빠지고 야유어 갔어요. 저녁이면 종종 아들이 와서 저녁을 먹고 가곤 했는데 어찌나 밥을 허겁지겁 먹는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영호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너 왜 이렇게 밥을 급하게 먹어? 그러다 체할라. 천천히 먹고 가. 뭐 다른 일이라도 해야 하는 거니? 좀 이따 대리 뛰러 나가 해서요. 얼른 먹고 나가야죠.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참 고생이다. 혼자 돈 버는 거 힘들지? 엄마랑 아빠라도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아내가 일 같이 해주면 좋긴 한데 아직 지호도 어리고 그래서 일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호 좀 클 때까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노력해야죠. 전 아들의 말을 듣고서 제가 뭘 도와줄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손주를 봐주는 거였어요. 이미 아들 회사가 힘들 때 한번 저희 노후 자금으로 도와주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손주가 그때 당시 학교에 다닐 때라 학교 끝나고서 제가 봐주면 며느리가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며느린 결혼하고서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잘 나갈 땐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며느리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닐까 싶어 전 슬쩍 며느리에게 말을 꺼내보게 되었죠. 며느린 종종 저희 집에 와선 쌀이나 생필품 같은 걸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김치를 받아가겠다며 집에 들른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잘됐다 생각이 들어 커피라도 한 잔 마시자고 말을 하고 전 슬쩍 운을 띄워봤네요. 그런데 며느리 반응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애미야, 지호도 이제 학교에 가고 뭐 우리도 멀리 사는 거 아니니까 지호 학교 끝나면 내가 봐줄 수가 있는데 혹시나 네가 부탁하고 싶은데 나한테 얘기를 못 꺼내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영호랑 얘기해보니까 지호 맡길 것도 마땅하지 않고 그렇다면서 얘기했다며? 난 괜찮으니까 지호 맡겨도 된다. 네? 그이가 저더러 일하라고 그래요? 참, 애다 키워놨더니만 이젠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말이잖아요 어머님. 진짜 어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아니 아이 어릴 때 나더러 다 키우게 해놓고선 다 키우고 나니까 이제와 돈 벌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하세요. 그런 얘기를 남편이 하면 어머님이 좀 홍군형을 내셔야지. 영호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부부가 둘이서 같이 일해서 헤쳐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애시당초 너랑 얘기를 했던 거였지 않니? 뭐 그건 그렇지만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일단 생각해보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셀쭉하고선 그대로 가버리는 며느리를 보며 좀 황당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그냥 돈을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꺼냈던 건데 며느리가 너무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도 바로 다음날 며느린 저한테 연락이 와선 앞으로 손주를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게 되었다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저 근처에 마침 일할 곳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래도 지호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저녁엔 남편이 퇴근하면서 지호 데리고 온대요. 어머, 그러니? 아유, 그래. 그렇다고 하면 나도 지호 봐줘야지. 잘 됐구나. 그럼 내일부터 지호 내가 보면 되는 거지? 알았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호 내가 잘 보마. 그렇게 그 뒤로 전 매일같이 손주를 집으로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도 아들 며느리가 쉴 수 있게 손주를 데리고 와서 봐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경악스러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취미로 원래 뜨개질을 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손주가 어릴 때부터 목도리며 장갑이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냈었는데 근래에 정신없어 못하다 손주를 보면서 마침 딱 스웨터를 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스웨터를 손주 옷으로 만들고선 같이 들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오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일이 좀 꼬여서 데리러 못 올 것 같다며 저더러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손주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죠. 그런데 딱 아들네 집으로 들어선 순간 며느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거의 일 끝나고 집에 있을 시간이 아닌가 해서 둘러보고 있는데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며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방금 도착했는데. 아니 근데 넌 오자마자 잠들었던 거니? 명호가 자기 일 늦게 끝날 것 같다고 얘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더구나.
마침 너 끝날 시간일 것 같아서 오긴 했다만 너 자고 있었던 거야? 네? 아, 저 일 안 다니는데요. 뭐? 아니, 일을 그만뒀다고? 아니, 언제? 나한테 너 그런 얘기 한 적 없지 않니? 그때 하루 가보고 영 아닌 것 같아서 안 가고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푼돈 벌자고 고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를 안 했었나? 제가 깜빡했나 봐요. 근데 오늘 웬일로 어머님이 지호를 데리고 오셨어요? 미리 전화라도 좀 하시지. 전 며느리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제가 애를 봐주는 이유가 부부가 둘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도 며느린 그동안 아들이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데려갈 생각도 안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화가 끓어오르는지. 정말 마음 같아선 화를 내고 싶었지만 손주가 옆에 있어서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린 아들 손에 들고 있는 종이 가방을 가지고 가더니 안에 있는 옷을 꺼내서 보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어머님이 하신 거예요? 어, 오랜만에 우리 지호 스웨터 좀 만들어 봤어. 아까 입혀보니까 잘 맞고 괜찮더구나. 아우, 이런 거 다 돈이랑 시간만 들지 별론데.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아니, 그렇잖아요. 어머님도 참, 이 상황에 무슨 뜨개질이에요? 안 그래도 남편 가지고 오는 돈도 쥐꼬리만 해서 답답해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이런 거나 뜨고 제가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뜨개질을 해서 줘도 이런 소리를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예. 아무리 그래도 나도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건데 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넌 참, 내가 그래도 니들 상황 생각해서 지호도 봐주고 하면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하는 거니? 네? 감사한 마음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최소한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남편이 회사도 망해. 월급도 제대로 못 가지고 오는데 부모로서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이러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저더러 나가서 돈 벌라고 아이 봐주시는 거였다고요? 진짜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다른 집에서는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돈이라도 쥐어주시는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며느리 말을 들으며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물론 아들이 사업도 망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노후 자금까지 싹싹 모아 아들을 도와줬던 거였는데 그게 솔직히 당연한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며느린 저희가 하는 지원이고 뭐고 그 모든 게 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가 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섭섭하다 서운하다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솔직히 영호 혼자 사둥바둥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 옆에서 보는 내내 안쓰러웠다. 그런 와중에도 넌 일도 안 하고 매달 생활비가 적다 어떻다 투정해도 난 다 널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니? 어떻게? 아니,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어머님도 손주 매일 보면서 편하고 좋으셨으면서 왜 저한테 뭔가 해준 것 마냥 얘기하시냐고요. 뭐, 이 옷 받으면 제가 엎드려 절하면서 막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딴 거 할 시간에 그럼 돈 벌어서 저 주세요. 그러면 감사할 테니까요. 이 실값을 돈으로 줬으면 좋았을걸. 뭐? 예, 그럼 도로 줘라. 내가 그냥 가져가마. 아니, 어머님, 또 왜 이걸 줬다가 뺏으세요? 그냥 제가 처분할게요. 그리고 다음엔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돈으로 주세요, 돈으로. 그러더니 며느린 화를 내면서 손주 옷을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보다 더 화가 나
며느리에게 소리를 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손주였어요. 엄마, 엄마 왜 이거 버려? 엄마 왜 그래? 엄마 싫어. 왜 할머니한테 소리쳐? 야, 최지호.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너 진짜 혼나볼래? 너 할머니랑 살 거야? 어? 엄마랑 살 거잖아. 엄마랑 살 거면서 왜 할머니 편을 들어? 엄마 편을 들어야지. 나 엄마랑 살기 싫어. 할머니랑 아빠랑 할아버지랑 살 거야. 이게 진짜? 너 어디서 그런 말을 해?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래? 며느리 손주를 향해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있다간 손주도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전 중간에서 막아서고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제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어요? 솔직히 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면 시댁에서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 그럼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다고 그러는 거냐? 네,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데요? 저라고 뭐 이러고 살고 싶겠어요? 남편이 돈을 못 벌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라도 저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이 이런 거나 만들고 오시고 그러면서 저더러 고마워라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님 자꾸 그렇게 하실 거면 앞으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얼른 가시라고요. 결국 전 며느리 손에 그 집에서 쫓겨나듯 나오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싶었지만 손주가 옆에 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선 전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전 더 이상 배려해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며느리에게서 급하게 연락 한 통이 왔더군요. 며느리 무척이나 당황해하며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제 차 어디 가지고 가셨어요? 무슨 차? 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차? 그거 말하는 거니? 아니, 그게 왜 어머님 차예요? 제가 1년 넘게 타고 다니는 제 차인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진짜로 파셨어요? 그래. 내 차니까 내 마음대로 팔아도 되지. 네가 보험료를 냈니? 세차비 한 번을 냈니? 차도 팔아서 애 데리고 힘들게 다닐까 봐 내가 내 이름으로 그 차 산 거 잊었어? 주유비 낼 돈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주유비 카드도 줬는데 네가 언제 한번 나한테 그 돈 줘본 적 있니? 어제 들어보니까 내가 그걸 해줘도 넌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다. 그래서 필요 없는 것 같아 처분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치사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 제 차를 정리해버렸어요. 물론 아들에겐 미리 얘기를 해두긴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 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넘겨준 차키로 차를 팔아버렸죠. 솔직히 차를 며느리가 끌고 다니긴 했지만 그걸로 애를 태우고 다닌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힘들어지면서 모아둔 돈으로 그 차를 구입하고 내내 제가 보험료며 유류비며 다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날 그 소리를 듣고 나니 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너 어차피 일도 안 하고 필요 없는 거 아니니? 그래서 내가 팔아버렸다. 아니 그걸 왜 그냥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네? 그걸 그냥 그렇게 팔아버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주는 건 넙죽넙죽 잘 받고서 고마운 마음 하나 없으면서 도로 가져가니 네 거 같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배려는 여기까지야. 나도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는 며느리한테 더 해줄 생각 없구나. 옷 만들어 줄 바엔 돈으로 달라고 했지? 그 찬 돈이 아니고 뭐니? 아무것도 모르는 너한테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팔아버렸다. 그렇게 알고 끊어.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며느리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본인 차를 그렇게 마음대로 팔아버리냐며 아들과 아주 대판 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그 차는 며느리 차도 아들 차도 아닌
제 돈으로 지금까지 끌고 다닌 제 차였거든요. 돈 한 푼 들지 않고서 본인 편하게 그렇게 타고 다녔던 건 생각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 건 바로 며느리였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실은 아들도 며느리에게서 마음이 많이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더군요. 그런데 며느리는 자기가 일을 그만뒀다는 것도 아들한테 말도 안 했었나 보더군요. 제가 그때 쫓겨나고서 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통화를 하며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아들은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들어보니 아들은 그전부터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망하고서 며느리가 엄청 아들을 쪼아댔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생활비도 적다고 어찌나 난리를 피웠는지 더는 못 참겠다며 아들도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오죽하면 손주가 지 엄마 앞에서 제 편을 들었겠어요. 아무리 할머니가 좋아도 엄마는 엄마인데 그 앞에서 엄마에게 화를 낼 정도면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아들은 며느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며느리는 재산 분할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손주도 데리고 가겠다고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손주가 엄마 안 살겠다고 하고 엄마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겠습니까? 법원에서도 양육권을 아들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며느리는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연락이 와선 막 이상한 소리도 하는 거 있죠? 어머님이 저희 애한테 그러라고 시킨 거죠?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 아니셨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지효가 왜 저랑 안 산다고 그러겠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러게 낳았다고 다 엄마라 생각하면 안 되지. 들어보니까 애 학교 들어와서 간식이고 뭐고 챙긴 적 한 번도 없다며. 저녁도 맨날 배달 음식에 놀러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니 애가 엄마랑 살고 싶겠니? 근데 그걸 왜 내 탓을 하니? 네가 얼마나 못해줬는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죽하면 우리 지호가 그런 말을 했겠어. 얘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제발 반성 좀 해라. 반성 좀. 그러고서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 때문에 골머를 앓았었네요. 어찌나 며느리가 한 채의 양보도 없었는지 심지어 제가 그 차를 판 걸 가지고선 시댁에서 시집살이 했느니 어쨌느니 하기도 했답니다. 처음엔 좋게 좋게 협의를 끝내려고 했던 아들이 결국 변호사를 통해 조정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한테 보냈던 메시지와 통화 녹음, 그런 것들을 죄다 증거로 쏟아내면서 며느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었죠. 끝까지 며느리는 저희를 나쁜 시댁으로 몰고 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손주 양육권도 아들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뒤로 아들은 저희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전 손주를 보면서 아들이 다시 힘내서 잘 살 수 있도록 응원을 했답니다. 참 웃긴 게 그렇게 손주 양육권을 주장하던 며느리는 그 후에 어땠는지 아세요? 글쎄 한 번도 손주를 보러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면접 교섭을 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혼하고서 3개월쯤 지났을 때 딸과 사이가 제주도에서 올라온 날이 있었네요.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사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모두 사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매번 거절하셔서 제가 이참에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형님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재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제,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러네. 괜히 마음 쓰이게 한 것 같아 미안하네. 내가 잘 살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 말이야. 아닙니다. 저희 힘들고 그럴 때 형님도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엔 저희가 갚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또 거절하지 마시고 이번엔 꼭 받아주세요. 네? 사인 그 전부터 여러 번
아들에게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이미 저희 노후자금까지 바꿔서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노력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았던 아들은 사위의 돈까지 받고 나서도 망하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에 여러 번 고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사위는 다시 한번 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그 손을 고마운 마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아들은 이혼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을 계약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밤낮 없이 다시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뛰고 또 뛰는 아들을 위해 저 역시 열심히 손주를 돌봤습니다. 쉴 틈 없이 일하다 보니 아들은 많이 지쳐하기도 했지만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점점 아들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혼한 지 3년 뒤엔 그 전에 벤처기업을 운영했을 때만큼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잘 풀리고 나니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꼬이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 장을 보고서 손주와 같이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더라고요. 전 그 사람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그 사람은 바로 전 며느리였거든요. 어디서 뭐라고 다녔던 건지 전보다 깡 말라선 초췌한 얼굴로 서 있다가 절 보고선 반가워하며 오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영주. 지호야, 엄마 오랜만이지? 어디 다녀오세요? 뭐야, 네가 여기 웬일이니?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철없이 군 것 같아서 죄송해서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뭐? 죄송? 네가 지금 나한테 죄송이라고 했니? 그렇게 버럭버럭 화를 낼 때는 언제고 또 나한테 죄송이라고 얘기를 하니? 아유, 됐다. 난 그 말 듣고 싶지도 않구나. 그리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어. 여기 다신 찾아오지도 마. 그렇게 전 그냥 전 며느리를 지나치려고 했어요. 솔직히 얼굴 보는 것도 껄끄럽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자 전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손을 부여잡고 간절하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커서, 그렇게 어렵게 커서 그 상황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저 엄마도 없고 아빠 혼자 어렵게 키운 거. 거기다 아버님은 다쳐서 아프시지. 시댁 상황도 좋지 않은데 남편 벌이도 적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발 저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엄마라고 할 정도로 많이 따랐잖아요. 네? 제가 잘하려고 그래도 많이 노력했잖아요. 시댁에도 자주 가고 가서 말동무도 맨날 해드리고 저도 예전에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때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전 며느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불쌍한 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그 모습도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선 다들 쑥덕쑥덕거리고 쳐다보니 저도 무척 난감하더군요. 아마 전 며느린 제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보면 어쩔 수 없이 며느리를 집으로 들일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전 그 속내를 이젠 다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냉정하게 소리를 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참 웃긴다.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떠줬던 이 아이 스웨터 너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이딴 거 만들 시간 있으면 돈이나 벌어다 주라며. 그 얘기하던 애는 어디 가고 너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건... 왜? 네 상황 불쌍한 것만 내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디 그럼 내가 못한 거 있나 네 말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아들 회사 망했다고 했을 때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니? 우리 노후자금 싹싹 긁어다가 다시 잘해보라고 돈 지어줬어. 그러고도 안 되니까
그래도 니들 생각해서 매일같이 생필품이고 식재료고 다 가져다 주지 않았니? 그건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 네가 예전에 그렇게 나한테 잘한 만큼 우리도 못한 거 없다. 근데 그런 우리한테 넌 어떻게 했어? 어머님, 그땐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긴? 돈 때문에 그랬겠지. 우리 아들이 돈을 전처럼 못 버니까. 근데 지금은 돈 잘 버니까 이렇게 3년 만에 나타나? 3년 만에 나타나서 용서해달라 그래? 너야말로 양심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러면 내가 용서해 줄 줄 알아? 난 너 다시 며느리로 들일 생각 추워도 없어. 그러니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마. 그러자 저에겐 통할 것 같지 않았는지 옆에 있던 손줄 붙들더니 전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호야, 엄마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엄마 가요. 여기 오지 마세요. 빨리 가요. 지호야, 너 왜 그래? 어? 네 엄마잖아. 엄마.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지금껏 저 키웠는데 얼른 가세요. 3년이 지나 어느덧 12살이 돼버린 손준. 전보다 더 냉혹하게 전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런 손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답니다. 그러니 더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너 안 보이냐? 네가 오죽했었으면 지호가 이러겠어? 3년 내내 네가 뭘 했는지 다시 생각해봐. 애들은 거짓말 안 한다.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말어. 그렇게 전 냉정하게 전 며느리를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솔직히 3년이란 기간 동안 정말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와 얘기라도 했었을 텐데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손줄 보러 오지도 않고 저희 아들한테 들어봐도 양육비 제대로 보낸 적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딱 아들이 잘 풀린 이때 찾아온 것만 해도 왜 찾아왔는지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 후로 전 며느리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결국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며느리는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뭐 아들 말론 무슨 지방에서 일을 하러 간다고 밀린 양육비도 곧 갚겠다며 연락이 오고선 더는 연락도 되지 않고 양육비도 보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흰 그저 어디에선가 제발 정신 차려서 잘 지내고 있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흰 다시 일상생활로 잘 돌아왔어요. 저희 남편도 이젠 운동도 잘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고 저 역시 지금 손주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사는 딸이랑 사이랑 손주들도 올라오곤 하는데 올 때마다 집안이 북적북적 밝아져서 정말 좋네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일이 잘 풀려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지금처럼만 별탈 없이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몇 번의 폭풍 같은 사건들이 저희 집을 스쳐 지나갔지만 지나오고 나서 보니 그 일들이 있었기에 제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한땐 저도 어른으로서 너무 유치하게 대한 건가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듯이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텐 똑같이 유치하게 하는 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속이 조금은 풀리긴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사람한테 상처받아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 뭐든 내 속이 편해질 만한 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앞으로도 우리 손주랑 아들과 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